바이스트 연구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보니까 앞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정작 그쪽에 중요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나가서 오늘은 제가 강의 순서를 바꿔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시간 되면 언제든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같이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그 AR, VR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AR, VR이 뭐냐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이 AR, VR도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뭐 컨텐츠 측면도 있고 AR, VR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 관점에서 조금 볼 수도 있고 컨텐츠를 실어 나르려면 진짜 네트워크 요즘 5G가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5G 같은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밴드위스가 아주 풍부한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 방법도 필요하고 또 디바이스 AR, VR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같이 가야지만 이 분야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우리가 3D TV를 통해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아무리 좋아도 컨텐츠가 마땅히 없으면 사서 쓸 일이 없어지죠. 저도 제 연구실에 있는 모든 TV, 또 집에 있는 TV는 다 3차원 컨텐츠를 볼 수 있는 3차원 TV입니다. 살 때 돈도 좀 더 주고 샀는데 막상 갖다 놓고 나니까 처음 사가지고 테스트할 때 말고는 3차원 컨텐츠를 볼 일이 없는 VR도 그렇게 되기 말라는 소리 없는 거죠. VR 디바이스 아무리 좋아도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되고 컨텐츠 아무리 좋아도 디바이스는 네트워크가 안 되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이 분야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느냐 3D TV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게 하는 그 제작 도구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도 2개 써야 되고 2개도 고가의 카메라를 써야 되니까 제작비가 2배로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AR, VR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주 전문가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장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SNS가 아주 활발하게 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는 당연히 옛날부터 됐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거 쉽고 요즘은 비디오도 찍고 심지어는 이제 360도 비디오도 찍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AR, VR 컨텐츠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아니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2012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AR, VR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주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벤처 같은 데서 만들려면 컨텐츠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 들고 제작 도구 하나 살려고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그 제작 도구를 콜컴이 진입하면서 공짜로 뿌리는 시장을 개척했고 그 뒤에 따라가는 많은 회사들이 콜컴이 공짜로 이 제작 도구를 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공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됐고 그게 이제 콜컴이 만들었던 게 이제 뷰포리아라는 AR 제작 도구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 AR 코어, AR 킷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도비를 위해서는 스메리안이라는 제작 도구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좀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컨텐츠 소고토리는 D 플러스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컨텐츠를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동시에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컴퓨터 비전 기술도 실시간 컴퓨터 비전, 실시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또 실시간 인터랙션 기술, 실시간
인텔리전스, AI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플랫폼 전체로 보면 아직 컨텐츠 만드는 거에 비하면 아직 조금 덜 완성된 단계이고 지금 이제 플랫폼 중에서도 이런 이 컴퓨터 비전 기술, 물체를 인식하고 트래킹하는 이런 기술들은 좀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시간 그 렌더링 기술 쪽을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하는 렌더링은 뭐 쓸만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안경형 디스플레이, 여기는 옵티컬 시스루라고 해서 우리가 맨눈으로 밖을 보면서 CG를 렌더링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특별히 남아있는 부분이고 혹시 이제 이 모바일 환경에서의 HCI 인터랙션, 이제 VR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만든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바일 환경이나 이제 안경형, 이제 오파크 안경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을 볼 수 없고 우리 가상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안경형 환경에서 하는 인터랙션은 아직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I는 여기서는 이제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거나 또 사용자가 인터랙션 할 때 불필요한 인터랙션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텔리전스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거기도 할 숙제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A인데야 일반인들이 좀 쓰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지금 이제 그저께 우리 5G 개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5G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5G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데 일단은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5G 시장을 지금 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5G나 지금 5G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모바일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헤비한 컴퓨팅 하려면 저기는 엣지 컴퓨팅이나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스포트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사정은 해외에 따라 상당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몰입감 높은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컴퓨팅 환경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의 문제인데 모바일 디바이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삼성이 모바일 단말기 잘 만들고 있고 초기에 VR 시장에 활용될 수 있는 안경형, 지금 오파크 안경형 디스플레이도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모바일 VR, 모바일 AR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안경형 디스플레이 쪽이가 이제 오파크가 아니라 옵티컬 시스루 글래스 쪽은 국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전반적인 이제 에코시스템,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CPND 관점에서의 에코시스템도 있고 이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관점에서의 어떤 에코시스템도 있는데 이 국내는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는 이 컨텐츠 생태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후발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S사나 L사 어느 누구도 돈 되는 거면 다 독식하고 싶어하지 같이 쉐어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신사, 그다음에 지금 콘텐츠 제작사,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랫폼 회사 다 할 거 없이 이 시장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콘텐츠 할 수 있는 회사, 플랫폼 감당할 수 있는 회사, 네트워크 감당할 수 있는 회사, 디바이스 감당할 수 있는 회사 CTO 분들하고 연락해서 식사 자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첫날 미팅부터 이런 자리 만들었냐는 몸빵이 쏟아져서 밥만 몇 번 먹고 아무 일도 못했던 그런 있어요. 한국은 이게 회사를 넘어서 같이 일하는 이런 부분은 되게 시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빨리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로 이 AR이나 VR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지 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AR, VR 시장을 누가 주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냐 하면 문화부는 좀 컨텐츠 관점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산업부는 또 디바이스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각 부처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여전히 이 플랫폼에 대한 생각도 지금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컨텐츠라는 컨텐츠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이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이 시장을 드라이브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시장은 단순히 컨텐츠다.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컨텐츠를 소비시키는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는가. 결국은 뭐 컨텐츠 만드는 사람도 돈을 벌긴 하지만 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AR, VR 관점에서 봤을 때 AR, VR을 유통시킬 만한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소셜 플랫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이 내 경험을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는 트위터나 네트워크,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들을 찾아 나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런 이제 새로운 콘텐츠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데가 페이스북이죠. VR 경험도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360 VR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360도 전 방향의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까지는 유튜브도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걸어다니면서 체험하게 만들려면 VR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VR 시장도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 국내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그런 소셜 플랫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상당히 더 제한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가상세계라고 했을 때 현실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공간을 가상에 카피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 현실 공간과 대응되는 가상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현실 공간과 대응되는 가상 공간을 동시에 체험하게 만들어내는 건 뭔가? 그럼 기존에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 공간에 대응되는 가상 공간, 특히 위치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이 위치라는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소비나 경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대안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3차원 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3차원 이 맵을 지금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공장,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스마트하게 만들자 그런 스마트 시티 하면서 거기에는 핵심 플랫폼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가 3차원 현실 공간을 그대로 가상에 옮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옮긴 가상 공간을 다 모아놓으면 3차원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정보, 디지털 경험을 소비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아주 주요한 힘들은 주로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서 정부에서 대부분 R&D 비용을 컨텐츠 제작하는 쪽에 굉장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일부 돈이 쓰여지고 있지만 거기는
이걸 3차원 맵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주 그냥 개별 과제에서 필요한 3차원 공간을 만드는 정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뭐 그런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그래서 AR, VR은 단순히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를 소비시킬 수 있는 플랫폼, 특히나 이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공유시킬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소셜 플랫폼으로 이제 AR, VR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못 만들어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모아서 뭔가 해보더라도 실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상상으로 없는 세상을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것 또는 현실 공간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가상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하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런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면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술은 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확장시킨다고 했을 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게 사람의 능력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사람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이런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 같은 거 우리가 볼을 칠 때 손으로는 칠 수 없지만 라켓으로 더 잘 칠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든다거나 가더라도 굉장히 빨리 가게 만든다거나 멀리 있는 것도 내가 집을 수 있는, 멀리 있는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리모트 컨트롤을 집에서 굳이 옛날에는 채널을 이렇게 가서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고도 소파에 누워서도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디지털 공간, 디지털 콘텐츠, 가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의 브레인의 능력, 지적인 판단, 기억,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쓸 수가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집단으로 존재하고 관계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써서 기술 때문에 사람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사회적인 관계를 정진시키는데도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지금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 가상 증강현실을 재미있는 컨텐츠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으로서 가상 증강현실을 좀 볼 필요도 있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정책 대학원에 계시니까 그런 데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이건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알겠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연구는 간섭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간섭하는 순간 연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되는 연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건데 안 가본 길을 가서 성공하는 확률은 실패할 확률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연구인데 다 가본 길, 나도 다 가본 길 따라가는 걸 연구라고 안 부르죠. 그건 개발이고. 근데 지금 정부는 이름은 R&D라고 하지만 내용은 다 개발을 하도록 이제 연구자들을 계속 푸시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우리 미래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새로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요하고 이 분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가상정강현실 분야의 과제를 기획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할 건지 물어보고 그걸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멍청한 짓이거든. 뭐 하자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하냐고 묻는데 세상에 그런 연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목표까지 다 적어놨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되겠습니까? 목표만 적어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에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런 방법을 해라. 근데 그럼 무슨 그런 연구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간섭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돈 따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연 연구 기관들이나 대학들도 그 방침에 따라가지고 프로젝트 따려고 따보는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한번 제안서 내는 것도 되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고 실패하면 나중에 또 책임이라 그러니까 또 실패 안 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챌린지 중심으로 이거 안 해본 걸 우리가 풀어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그런 입장을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VR, AR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도 저거는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야기가 안 통하는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 전략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몇백억씩 쓰는 과제, 10년 동안 몇천억씩 쓰는 과제를 만들었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의도는 융합 연구 그때도 뭐 창의 어쩌고 해가지고 융합하는 거 중요하다고 막 했는데 막상 돈 쓸 때 되면 이 돈은 과기부도, 이 돈은 문화부도, 이 돈은 산업부도 다 찢은 다음에 우리가 관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또 나누어가지고 목표는 분명히 통합했어야 되는데 실제 일 돌아갈 때는 다 그냥 토막 나 있는 상태로 일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부서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 드라마에서 했던 사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지만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자. 람브라 궁정의 추억 같은 그런 정강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 이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 목적을 달성할 건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처는 뭘 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고 돈 받아간 다음에는 그냥 간섭, 진짜 정부 부처끼리 간섭 안 하게 합니다. 정부 부처는 연구자들은 간섭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간섭 안 하는. 그래서 돈만 부처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간섭 못하는 돈이 되고 그 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하는데 그냥 쏟아붓는. 그래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하자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디바이스 따로 만들고 있고 네트워크 따로 연구하고 있고 컨텐츠 따로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결과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 뭐 대학 지금은 이제 심각하죠. 지금 예전에 우리가 70년대에 추격할 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 선도적으로 지금 기여했던 바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지 대학인지 산업체 연구소인지 구분도 안 되고 서로 뭐 엉켜서 엉망진창입니다. 뭐 대학에서는 자꾸 창업하라고 교수들한테 푸시하는데 저도 돈 많이 벌면 좋긴 하지만 제가 창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학생 가르치기도 힘든데 근데 갑자기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회사도 운영하다 뭐 교수가 슈퍼맨도 아니고 연구원들한테도 막 학생들 가르치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대학생들 뽑아가지고 대학원생 뽑아가지고 학교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름만 타이틀만 출연 연구기관 대학교지 그 구분도 없습니다. 하는 거 보면 회사 연구소인지 정부 연구소인지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돈 쓰면 백날 해봐야 합니다. 세금만 아깝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가 잘 되려면 사실 뭐 이런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 대비 도전성인데 저 라인에 따라서 연구 역량에 비례하는 도전성을 주면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재는 R&D가 주로 자기 연구 역량보다 못한 도전성,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에만 돈을 쓰는 이런 문제들이 뭐 이건 대학이나 제가 있는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의 챌린지를 우리가 R&D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라 그래도 또 저는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뭐 금방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량에 약간 더 높은 챌린지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뭐 가상정강 현실에서도 통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정부 자원이 있으면 저는 정부 자원은 그냥 여기에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기초부터 응용해서 상용까지 가는 저런 거는 회사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만 썼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정부 자원은 회사가 하지 못하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 아주 기초적인 연구 이런 데 돈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R&D를 드라이브 하면서 R&D의 그 주요 영역들이 어디랑 겹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IT 분야만 따져보면 IT 분야에서 핵심 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구글이 하고 있는 일, 애플이 하고 있는 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일,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정부가 왜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한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서 이기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목숨 걸고 하는 회사가 훨씬 더 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들이 정부가 나서서 그걸 해보겠다.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이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돈마저 그렇게 쓰면 정부 돈으로 구글이랑 경쟁해서 우리가 구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삼성한테 하라 그러는 게 훨씬 더 삼성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LG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SKT나 KT가 해도 정부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정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회사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서 신경은 못 쓰지만 미래에 꼭 필요한 일 이런 것들에 정부 자원을 투입해야지.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지금 모든 정부 과제들이 심지어 교수한테도 돈 벌어오라 그러거든요. 이거 과제하면 돈 얼마 벌 건데 ROI가 어떻게 되냐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우리는 뭐 과제 딸려면 적어내긴 하지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가 단기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자꾸 요구한다는 게 쓸데없이. 근데 그거는 뭐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명쾌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책임이 있지만 서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 분야,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AR, VR 분야도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좀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제 그런 제 이야기를 스포트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벌써 한 30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게 5개 이야기를 꼭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쯤 가다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요청하신 대로 8시가 되면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AR, VR 첫 번째가 AR, VR이 돌아왔다. AR, VR이 지금 처음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건 아니고요. 이게 꽤 오래전에 주목받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해서 또 실패할 수는 없죠. 이게 돌아왔다는 이야기 한번 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안 망하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저게 항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못하고 끝나서 제가 앞에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뭐냐? 저도 잘 모르지만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혁명이잖아요. 정보혁명인데 우리가 현실 공간에 있는 정보들의 일부를 디지타이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다 디지타이즈 하지는 못했고 컴퓨터를 통해서 일부 디지타이즈를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식 정보 사회라고 부르면서 지금 지금까지 살았죠. 여기는 조금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디지타이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날로그 세상을 가상의 세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일부 센서와 대부분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데는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뭐 물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IoT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죠. 사실 이 IoT라는 개념도 90년대 초반에 마크 바이즈라는 사람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얘기로 사람들은 소개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한 30년 좀 지나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IoT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센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고, 이 디바이스들이 서로 네트워크에 돼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정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서로 연동돼서 공유될 수 있게 되고, 공유되는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이 센서들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상 세상으로 옮길 수 있는, 디지털 세상으로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그걸 일일이 관찰해서 정보로, 디지털 정보로 만드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람 대신에 이런 기능이 있는, 센싱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일상 아날로그 세상의 정보를 디지털로 옮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디지털 세상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런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어떻게 다시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건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올리는 거는 이제 IoT를 통해서 가상 디지털 세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건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이 정보를 다시 활용할 건가의 관점에서 보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AR, VR이라는 개념을 컨텐츠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상으로 옮겼고, 이 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활용하고자 할 때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하면 여기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내용을 잠깐 도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오그멘테이션을 한다. 우리가 현실 공간에 있는 정보를 가상으로 옮겼습니다. 이 가상으로 옮긴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 공간은 센서를 가지고 현실 공간을 오그멘트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도 센서를 두고, 의자에도 두고, 천장에도 센서를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해서 아날로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래서 환경을 피지컬 센서를 가지고 오그멘트하는 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센서를 환경만 오그멘트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오그멘트하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팔이 하나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거기에 기능이 같이 접목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 생체 속으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 자체를 피지컬리 오그멘트하는 이야기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휴먼 오그멘테이션, 단어가 너무 멋있어서 이런 걸 누가 연구하냐,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사람의 능력을 오그멘트한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그 국제학술대에 갔다가 컨퍼런스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앞줄에 한 3줄은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앉아 계셨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휴먼 오그멘테이션은 이 군인들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고, 헬멧 쓰고 총 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뒤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바이오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능력을 확장한다 이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능력 확장하는 문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디지털 기술을 써서 저런 아주 피지컬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람 능력을 확장하는 데서 이 사람의 능력을 이 디지털 기술을 써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오그멘티드 휴먼이라는 별도의 학술대회도 생겨났고, 작년 초에는 제가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능력을 디지털 기술로 확장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 그냥 개별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상세계로 우리가 업로드하면 거기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해석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오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AR은 저런 디지털 정보를 그냥 현실 세상을 오그멘트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AR 분야에서는 현실 세상을 디지털 정보로 어떻게 정당시킬 건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이 앞으로는 점점 실제 사용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R, VR을 컨텐츠라기보다는 일종의 새로운 미디어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디어를 사람의 감각기관의 확장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마샬 맥루한인데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보면 아주 옛날에는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주로 말로 전해지다가 이게 이제 글자로 쓰여지는 프린터가 등장하면서 텍스트로 바뀌어서 전달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했고 기술로 보면 레코딩하거나 시네마, 라디오, TV, 인터넷, 모바일 이런 디바이스들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 미디어로서 사람들한테 소개되어 왔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올 거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이 모바일 다음은 AR, V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 다음을 AR, VR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개인 미디어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이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 이 컴퓨터도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가격은 싸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지능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쓰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컴퓨터가 얼마나 바뀌어왔느냐. 저기 보시면 우리가 40년대 중반에 이제 컴퓨터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57년도에 찍은 저 컴퓨터를 옮기는 트럭 있는데 저런 거에 비해서 요즘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은 저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2015년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두 개를 비교하면 가격은 2만 분의 1로 줄었고 클럭 속도는 100만 배 빨라지는 사이즈는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저런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의 변화를 보면 저런 개인형 컴퓨터라는 게 70, 80년대에 소개됐는데 그 당시에 에서 출발해서 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컴퓨터끼리 연결이 됐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모바일 컴퓨터가 등장,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컴퓨팅이 일반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쓰는 이제 미디어가 전달이 됐고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AR, VR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새로운 경향성이 이제 있습니다. 이 퍼스널 컴퓨팅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앉아서 컴퓨터를 쓰다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서 앉아서 또 쓰는 그러니까 저 데스크탑에 쓸 때는 컴퓨터를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노트북 또는 패드 이런 컴퓨터가 나오면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데가 됐고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요즘은 노트북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웬만한 업무는 다 처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컴퓨터를 쓰는 환경이 됐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그 아티클이 하나 있던데 5G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다.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거가 이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재밌는 컨텐츠, 몰입감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저러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던 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시절. 내가 컴퓨터 쓰려면 특정한 장소에 가서 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그냥 컴퓨터 필요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시절이고 앞으로는 컴퓨터가 내가 필요할 때 와서 그냥 컴퓨터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바뀌어갈수록 저런 상황은 더 많이 생긴다.
이 기술에 따라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도 또 대응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 갔더니 하와이는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게도 법으로 바꿨어요. 근데 똑같은 미국인데 재작년에 또 다른 도시를 갔더니 거기는 강제로 규제하진 않는데 길바닥에 이제 횡단보도 앞에는 전부 주의하라는 이제 노티스를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횡단보도 앞에서 적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호주는 아예 횡단보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LED를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횡단보도 시그널 안 보고도 바닥 보고 있다가도 신호 바뀌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사회가 이런 기술에 대한 기형들이 조금씩 다른데 문제는 이미 소비자들은 저런 형식으로 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저 폰은 저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 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폰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는 난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길거리 저는 몇 년 전에 광화문 앞에서 대가리에서 굴러떨어지는 덩치 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정도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는 거고 스마트폰 깨먹는 거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거고 저도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갔더니 아이폰은 한번 고치는데 45만 원 나가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금 5G가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관점에서 보면 대안들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대안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애플도 지금 글래스 만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구글 먼저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일부 후퇴한 상태에 다시 이제 새로운 버전 구글 글래스 만들어서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고 뭐 페이스북도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우리도 글래스 만들 거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많은 IT 회사들이 사람들이 저런 환경에서도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미디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끌어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건가, 유용한 정보로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컴퓨팅 정보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oT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가상공간으로 넘어가고 가상공간에서 그게 프로세싱이 돼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에서 보면 전통적인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그걸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로 스마트폰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스마트폰과 동시에 새롭게 등장할 이 플랫폼은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일부 커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저렇게 필요할 때는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IT 회사들이 거기에 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강을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갈 수 없는 다른 데를 가는 거, 우리 가상현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스토리,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리고 갈 수 없는 아주 뭐 화성을 간다거나 우주로 가볼 수도 있고 바다 속으로 가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들도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간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가상 공간이라는 건 이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미래로 가볼 수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책을 읽어서 경험하는 거, TV 드라마를 보고 경험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경험을 우리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몰입감이 높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TV 화면에 내가 소파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보던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내가 직접 개입해서 가상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교육 효과도 굉장히
나누는 뭐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기술, 가상현실,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기술과 이 기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세계로 끌어오는 정강현실 기술,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기술이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가상현실, 정강현실이 뭐냐? 지금 이제 용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게을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중 강연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 결과물을 소통시키는 사람은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이 언론인이나 또는 이 기업에서 이 마케팅 용어를 만들어내면 원래 학술 용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리얼리티가 있고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가상 세계가 있으면 그 중간 어디쯤인가는 섞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용어를 만든 탐 코델이라는 사람이 90년도에 만들 때는 이미 있는 세상을 컴퓨터로 다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세상에서 컴퓨터가 만든 세상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없는 정보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정강현실의 기본 개념입니다. 거기에 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가상세계를 만들었으면 그냥 가상세계, 독립된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가상세계에 결합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입니다. 가상세계를 정강시킨다. 정강 가상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정의를 했고 학술 논문은 그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렇게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어가 어떤 게 맞느냐는 학술대 할 때마다 사람들 비교해서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면서 VR과 AR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믹스드 리얼리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믹스드 리얼리티의 개념을 VR까지 확장해서 이 AR, AV, VR 전체를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용어고 또 일부는 이 VR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더 큰 개념이다 VR이. 그래서 AR이든 AV든 결국은 VR이 일종이 아니냐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결국 돈 버는 사람이 쓰는 용어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용어 정리하느라 좀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개념은 처음 이제 AR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지금 토론토 대학 교수인데 일본 교수들하고 안식년 가서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이 컨티넘. 그리고 이 컨티넘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정의를 만든 사람이 도널드 에이즈마라는 사람인데 97년도이죠. 이게 이 분야의 히스토리가 20년 정도, 3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용어를 만들 때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정보로 정강시킨다 이런 개념에서 단순히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다가 아니고 보고뿐만 되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실시간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상 세계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까지를 보태서 이 정강현실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현실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런 메쉬 데이터, 우리는 그래픽스에서는 이제 메쉬 데이터라고 하는데 비행기에 대응되는 메쉬 데이터를 비행기 위에다가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비행기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만들면 정강현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 화염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이 화염 만들어낸 게 우주 공간으로 바뀌면 요거는 AV가 된답니다.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 그래서 지금 가상 공간 속으로 현실 공간에 있는 비행기 하나가 들어갔고 화염도 가짜고 비행기 붙어 있는 메쉬도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믹싱하는 건데 여기 하나 데모 비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여기까지는 AV, 여기는 VR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위에 보시면 컨티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제 제 연구실에 와서 지금 돈 벌려면 AR을 해야 됩니까? VR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데모처럼 VR, AR을 칼같이 자를 수 없다는 두 개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공간을 확장하는 게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물리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과거도 갔다가 현재도 살다가 미래도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을 이어낼 수도 있고,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바다 속에 있는 사람, 우주에 있는 사람하고도 같은 공간에 있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상현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상 공간을 만드는 사람의 상상력, 그리고 아주 몰입감 높은 사실적인 가상 공간, 현실 같은 가상 공간, 그리고 이 가상 공간은 컴퓨터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 현실을 현실로 가져오면 몇 가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뭘 더 해야 되는가? 이 증강현실이라는 분야로 가상현실이 넘어오게 되면 가상현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상현실, 가상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아주 지능적인 증강, 그래서 가상공간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가상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가상에 반영이 되고 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실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까지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갈 때 제대로 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나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90년대에 아주 핫했습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한 10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이 가상 증강현실이 바꿀 미래, 거기에 대한 장밋빛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10년 동안 해봤더니 잘 생각만큼 잘 안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년대 후반에 컴퓨터의 성능이라는 게 지금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높아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쏟아부으면 그런 환경이어서 90년대 후반에는 이 가상현실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90년대에 카이스트의 문광희 교수님이 처음으로 가상현실 연구실이라는 걸 카이스트에 만들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서서히 페이드아웃 됐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대학들의 가상현실 연구실도 이름을 다 바꾸기 시작했고, 삼성 종교원에 있던 가상현실 연구실 팀도 해체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애트리에 있던 가상현실 연구센터도 이름을 바꾸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암흑기, 2010년 초반까지 한 10여 년 암흑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암흑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보여주는 선이 2004년도부터 이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이 구글 트렌드 그래프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빨간 색깔은 AR인데 AR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바닥이죠. VR에 비하면 용어도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데모도 잘 안 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망해가다가 어느 순간 빨간색이 잠깐 이렇게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걸어다니면서 증강현실을 해볼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게 언제냐 그러면 아이폰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 사람들이 증강현실에 대해서 잠깐 반짝 관심을 가지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저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MB 정부도 항복을 했습니다. MB 정부가 IT 분야에 아주 많은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들이 삭감되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4대강 같은 데 돈을 많이 갖다 쓰던 그 시절에 유일한 하나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했던 게 가상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한 분야, 유일하게 IT 분야에 살아남았던 게 가상현실 분야였고, 저게 저 그래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저 그래프의 비중을, 저 끌어올리는 비중을 통계치를 내는 걸 보면 저 당시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서치가 압도적으로 피크가 떴고, 그때 뭐 정부에서 했던 그 대형 과제가 출범할 때 MB 정부가 하는 10개 과제 중에 하나가 VR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아마 서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때 많은 사람들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했던 시절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저 시절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냥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정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서서히 사람들이 다시 기대를 접는 경향성을 보이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깔아앉던 이 파란 색깔이 다시 빨간색이라는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저게 언제냐? 마크 주커버그가 $2 빌리언을 아주 이름 없는 작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마크 지금 이제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돈을 페이스북으로 벌었는데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왜 VR에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상 제일 큰 액수였거든요. 당시 $2 빌리언 투자하는 왜 가상현실에 투자를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투자 결정이라는 거죠. 페이스북이 남들한테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건데 처음에는 텍스트로 자랑하기 시작했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글로 적었는데 어느 순간 사진을 찍어 올리게 했고 비디오가 올라왔고 최근에는 360도 비디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360도 비디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거나 비디오는 내가 원하는 장면만 찍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화면 바깥에, 필드 오브 뷰 바깥에 사진 카메라가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컨텐츠인데 360도 영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 싶든 보여주고 싶지 않든 내 주변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은 둘러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보면 그 다음은 뭘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둘러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걸어다녀 보고 싶은 거죠. 걸어다녀 보려면 그냥 360 영상을 가지고 내가 걸어다녀서 찍으면 내가 걸어간 길 밖에 다른 사람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지 않은 것도 경험하게 만들려면 이게 VR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커버그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데 현실 공간에서의 경험을 비디오로 찍는 데서 거치지 않고 내가 한 경험을 가상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셜 VR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쪽 분야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커버그가 투자하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기대치가 증가해서 아주 피크까지 갔다가 여전히 아직 VR이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쭉날쭉이고 AR도 이벤트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잠깐 저기 피크가 떴던 데가 이제 저기에 이제 포켓몬고가 사람들한테 주목받았을 때 또 사람들이 AR이 될까 생각했다가 포켓몬고 다음 후속작이 안 나오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했다가 뭐 이러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AR, VR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있고 이 기대가 조금 더 전폭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에 관한 관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디지털 공간으로 가는 채널이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 공간으로 우리가 업로드했고 그 정보를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끌어내오려면 양방향 창이 돼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디지털 정보를 내가 일방적으로 보는 작은 창이 아니라 내가 업로드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양방향의 윈도우가 돼야 되고 그걸 스포트하는 게 이런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 공간에 있는 게 그대로 가상에 옮겨지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런 과정들이 최근에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면서 VR, AR도 여기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양방향을 연결시키는 한쪽 방향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를 보던 창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보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것만 보고 남겨보겠습니다. 이런 AR에 대한 기술은 이반 서덜랜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반 서덜랜드는 MIT에 있을 때 저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했다가 본인이 하버드 대학 교수하면서 자기 학생들이랑 저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60년대 컴퓨터 생각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죠. 우리가 직접 쓸 수도 없고 정말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오퍼레이터가 컴퓨터를 일을 시키려면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컴퓨터를 움직이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가능성을, 피지빌리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때 본 정보라는 게 그래 봐야 지금 여기 잠깐 나오는 것처럼 육각형, 선으로 만든 육각형을 걸어다니면서 보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우리가 앉아서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나사나 보잉 같은 데서 이런 연구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뉴스에서도 이런 미래의 가상 공간들이 생기면 우리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다. TV에서도 소개할 정도였고 이 보시면 나사 같은 데서도 우주 여행사들 트레이닝 워커들 이제 전기사들 트레이닝 시킬 때 이런 기술들을 쓰면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사람 생명도 안전하게 훈련시킬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슈퍼컴퓨터를 써야 저런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저 퀄리티를 제가 공부할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저런 VR 체험하려면 수억짜리 컴퓨터를 쓰고 센서 하나를 쓰고 수억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 컨텐츠 한번 체험하려면 수십억 비용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저 때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집에서 수십만 원짜리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사면 체험할 수 있는 시절로 왔다는 거죠. 아래 위 컨텐츠 비교해 보시면 아래쪽에서 저런 지금 그냥 안경 하나 쓰고 간단하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저 체험이 훨씬 더 사실감 높고 인터랙션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VR 쪽의 시장들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뒤에 남은 이야기들은 저 질문하시면 또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많이 걸릴 걸 예상하시고 결론적인 메시지를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마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통해서 듣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 맡으신 분들 제가 우선 가상세계관 하는 시간이 되고요.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매일 몰입도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네, 앞서 착용형 글래스를 통해서 기존 스마트폰 환경과는 다르게 사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물리적 사고의 가능성은.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몰입감, 거의 현실과 마찬가지의 몰입감을 제공하다 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도 리셋 중이나 소비들이 좀 있는데 이걸 앞으로도 개인의 자제력만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좀 우려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접근성과 격차의 문제인데 당장 5G 기술만 해도 지금 단말기나 요금이 비싸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헤드라인은 이제 새로운 생산으로의 입장료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물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체적, 지적 능력, 감각기관까지 확장되게 되면은 기존 사회에서 보던 그런 격차보다는 훨씬 더 큰 격차가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아직 기술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비싼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좀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에게 좀 장르가 열려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또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과몰입의 상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이 사람 중심의 기술로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여야 하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사람은 사라지고 기술만 남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도 이게 내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없고 이 컨텐츠의 과몰입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니까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기술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다는 관점을 좀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격차의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정보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그 일일이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신경 써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내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정보 내가 내는 세금의 디지털 태기 부분이나 딱지를 붙여서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만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상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아날로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디지타이즈 시키는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배분되는데 어디에 포함됐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주 극단적이 되지만 그런 환경들이 된다고 하면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구나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상대적인 정보 격차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문턱, 일반 사람들이 쓰기 쉽지 않은 도구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TV 켜면 파워 스위치 누르고 채널 조정하고 볼륨 조절하면 TV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TV를 본다 그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죠.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문턱을 낮춰서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가상현실, 정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상세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상세계로 옮겨서 사람들이 내가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점점 사람들이 친숙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 가상세계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비용 측면에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해야 되는 단계도 많고 또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해서 안 하던 일을 내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보 민주화 차원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상당히 앞으로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VR 아까 1세대 얘기하시면서 이제 떠오르게 돼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떠오르게 됐는데요. 세컨드 라이프가 제일 처음에는 거기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대신 아바타를 갖고 있었고 그 세상이 마치 올 것 같아서 1년 동안 모든 세상의 기업들이 거기 투자하다가 다 끊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 통신이랑 방송 쪽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 VR 시장은 모두가 게임 시장으로만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지 스위치의 새로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VR 모듈이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게임 세상으로 가버리고 더 확장이 되게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헤드마운트 문제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반면에 AR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회는 엄청 크다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업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 자료가 앞에 말씀을 못 주셨지만 UVR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AR의 확장판, 현실 확장판 같이 제가 자료를 읽어서 느꼈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UBR이라는 개념은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와서 연구실 만들 때 제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개념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UBR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 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때 유비컴도 사람들이 잘 모를 때고 가상현실을 망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동료 교수님들이 그런 어려운 연구 이름을 하면 학생들 안 오니까 그걸 가면 안 된다고 쉬운 이름으로 바꾸라고 그러셨는데 제 철학은 유비컴 환경, 이게 기능이 있는 공간에서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문치가 있는 정강현실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컨셉으로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강현실, 사람을 도와주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지난 한 20년 연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재미적인 요소, 게임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하면서 이걸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한 이유도 여기 그래프에 보면 나오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많은 돈이 이제 우선 게임 업계에 있던 분들이 게임이 지금 이제 시장이 줄어드니까 시장 이동을 VR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정부는 게임 업계에서 하는 바라보는 VR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규모로 보면 그 시장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 2017년, 18년, 이제 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게 모바일 AR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AR이라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인데 글래스는 사실 시장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기 이제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이 VR 시장, 아까 말씀하신 게임 시장이 있거든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데서 만드는 아주 고퀄리티의 VR 게임이 지금은 시장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이거는 퀄리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VR 게임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비용 요 두 개 시장이 지금 당장은 커 보이니까 여기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바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확장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를 거라는 거고 사람들이 몰입감은 또 이 시장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교육 시장 쪽에서 게임과 교육 시장 쪽에서 아주 몰입감 높은 이런 시장들은 여전히 이제 성장하지만 아래쪽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럼 아래쪽이 이게 뭐냐? 이 모바일 AR이거든요. 이 모바일 AR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 사람들이 포기 안 하고 들고 다니는 거라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현실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 해당되는 정보를 끌어와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쪽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고 여기 지금 이 VR 전체 시장보다 커지는 영역이 이 글래스 시장도 상대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이 두 시장이 차지하는 몫은 VR에 비해서 AR 쪽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쪽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게임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전망은 이 이커머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는 이야기가 내가 마켓이 안 가고도 정강현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내가 마켓을 갔을 때도 내가 구매 결정하기 전에 관련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모바일 AR 쪽에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위치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이 여기 결합되기 때문에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 시장의 플랫폼이 뭐냐, 누가 이 시장의 플랫폼을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이 3차원 지도 기반의 플랫폼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게 지금 제 전망입니다. 저는 교수님
강의 모두의 정부의 관세정책 선포하는 걸 듣고 첨단 쪽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일부라고 해서 좀 이해했습니다. 아까 그 CPND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플랫폼이라든가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은 그거는 인스티튜션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 AR/VR이 특히 어려운 것은 AI나 블록체인처럼 요새 핫한 부분은 사실은 좀 더 거기도 제도나 현실을 만나지만은 그 기술 자체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가상기술이고 여기는 리얼리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만났을 때 또는 버추얼과 리얼리티가 만났을 때 리얼리티는 무조건 지정을 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아주 경제적인 효율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내지는 리얼리티 쪽에는 돈 있는 자들에서 과감하게 돈을 갖다 대고 싶지 않은 거죠.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보다는 다른 거에 더 좀 드리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제도에 해당하는 플랫폼 네트워크 에코보다는 저는 콘텐츠나 디바이스의 아직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디바이스도 너무 불편하고요. 현재 아까 B를 주셨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라든가 혹은 앞으로 페이스북이 글래스형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놓더라도 저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정말 없는 것처럼 편하게 쓰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콘텐츠도 교수님 지금 게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커머스로 갈 수도 있고 이 에듀케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콘텐츠 자체도 우리가 AI에 와우 했던 것은 그 알파고 이펙트 때문에 콘텐츠 중에서 알파고 정도로 사람들한테 와우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어떤 AR 익스피리언스가 확실하게 나와서 그게 게임 분야든 뭐 상업 분야든 교육 분야든 간에 그런 어떤 상업계든 학계에서 그 경곡점 한번 이렇게 저희들 언론인들이 잘하는 건데요. 바람몰이를 하면서 관심을 확 집중시켜야 어텐션이 모여야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콘텐츠와 디바이스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소박한 반론입니다. 예,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뭐 티핑 포인트 사실 필요하죠. 이제 큰 변화가 와야 되는데 기술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변화들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시험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우리가 글래스를 이야기할 때 글래스의 그 시작 이 뒤에 몇 가지 재미있는 데모들이 현재 있는데요.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어디까지 왔냐?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변화들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글 홍보인데 구글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시장에서는 계속 실패하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혁신적인 게 뭐였냐면 이 스마트폰인데 뒤에다가 그 뎁스 카메라를 집어넣었어요. 이 폰이 나오기 전에 뎁스 카메라라는 것은 파워를 엄청 썩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노트북에서 잘 안 돌아가고 PC에 반드시 붙였어야지만 되는 기기였는데 삼성에서 이거 만들고 싶어 했지만 파워 문제 때문에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은 했거든요. 팅고 프로젝트에서.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저걸 돈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반응입니다. 가격도 안 비쌌습니다. 이게 450불 정도에 팔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혁신적인 변화였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다시 후퇴해서 지금 여기 사실 혁신적입니다. 주로 로봇에서 쓰던 슬램이라는 기술인데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지를 찾아내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또 여기다 스마트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저렇게 해가지고 별로 재미를 못 봐서 하긴 했는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는 데 대해서 이 애플은 상당히 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실패한 데서 배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뭘 했냐 그러면
구글이 이 뎁스 카메라를 반대쪽에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을 3차원으로 인식하게 했는데 이 기술은 아주 혁신적인데 써볼 데가 없는 기술이었다고 하면 애플은 뒤집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쪽으로 뎁스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난한 데도 쓰이지만 인정한 데 쓰입니다. 그냥 2차원 영상 가지고 자기 얼굴 인식하던 거에서 뎁스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3차원으로 얼굴 인식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인정의 그 시큐리티 레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애플은 지금 그걸 성공을 바탕으로 그러면 다시 구글 했던 것처럼 반대쪽 카메라도 뎁스 카메라를 붙이겠다. 이게 이제 다음 버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기술적으로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스마트폰 쪽의 변화 말고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을 지나가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한 템포 늦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은 거의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글래스가 이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홀렌즈 2의 시험인데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쓰면 이런 게 보이는 거. 저 안경형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폰 전과 후가 스마트폰이 나뉜다 그러면 안경형 디스플레이는 홀렌즈 전과 후가 완전히 나뉩니다. 이 홀렌즈 전에는 우리가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쓰려면 옵티컬 시스루 산다 그러면 보통 2천만 원 이상 했고 그 퀄리티도 너무 떨어져서 쓸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얘들은 지금 3,000불에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건 그냥 우리 안경처럼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이게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저런 그 디바이스가 가벼워지는 부분은 이게 대량 생산하면 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은 이 연구자층에서만 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저 가격은 한 3,000불대에 머무르거든 디바이스도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바이스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건 완전히 혁신 디바이스가 지금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이런 수준은 이미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구글 글래스를 실패했던 이유는 구글 글래스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일상생활을 쓰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던 사유가 그러면 이런 안경형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무겁긴 하지만 이미 안경을 쓰고 작업하는 사람들 헬멧을 쓰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경 붙이면 상대적으로 무게는 약간 늘어나면서 기능들은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디바이스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컨텐츠 하나 만들려면 업체한테 부탁을 해야 컨텐츠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지금도 업체한테 부탁하면 뭐 수천만 원 줘야 잠깐 몇 분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내는 수준인데 최근에 지금 이제 AR 킷이나 AR 코어 같은 것들은 이런 가상현실 체험들을 실시간에 그냥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제작 도구가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그냥 배포합니다. 아주 자유도가 높은 수준의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까지 못 만들지만 이런 와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컨텐츠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들은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돼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에 이게 지금 알파고처럼 임팩트가 확실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팩트가 있는 와우 효과를 줬다고 또 이게 시장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알파고 때문에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AI 시장이 바로 열리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AI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상당히 가능성, 그래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뭐 미래는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점쟁이라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사용자들이 시장에서 수용해줘야 이게 가능한 건데 아직은 다 관망하고 있거든요. 신기하긴 한데 도대체 저걸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지라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게 내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내가 필요할 때 정보를 끌어오는 건데 지금 이제 AR, VR이 빠지고 나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타이핑하는 겁니다. 키보드로 내가 뭐 물건 사고 싶으면 물건 이름을 타이핑해 놓고 관련되는 정보를
웹페이지에 주면 내가 서치해가지고 힘들게 정보를 찾아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AR 기술들이 내가 첫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포인팅하면 이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 관련되는 정보를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게 되면 이커머스 쪽에서 상당히 이제 시장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위치 기반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계속 들여다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특정한 위치에 갔을 때 뭔가 할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해내면 광고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냥 광고랑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제 입장은 거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푸시하는 일반적으로 광고를 막 이렇게 길거리 갈 때 억지로 떠넘기는 광고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풀링형으로 끌어오는 광고 형태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고 광고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광고를 만들어 놓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걸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중에서 골라서 오게 만들자.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자.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AR, VR 기술이랑 연동되면 할 일들이 꽤 좀 생기지 않을까. 방금 광고 얘기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보다 강의를 듣고 느낀 느낀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질문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VR, AR의 어떤 기술 발전이 인간 생활의 어떤 그 경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 생활이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어떤 우리가 정보가 얻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면 한시도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정보 과다 노출에 대한 이제 피로도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제 반응은 국가는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 이런 거 측면에서는 그 부분 얘기했었지만 그런데 규제에는 좀 간섭을 덜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적절한 그 자제력을 갖고 이런 VR, AR 기술이나 스마트폰, IT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저 뒤로 가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상정강현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도 확장할 수 있고 사람의 능력도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미래는 도대체 어떤 건가? 이게 기술에 전복되거나 기술로서 사이로부터 고립되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유발 하나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신의 지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중간쯤에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좀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기술 너무 의존해가지고 아주 멍청하게 되거나 능력을 아주 극단적으로 확장해서 이런 히어로처럼 되거나 아니면 그 중간쯤 어디이거나인데 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잘 이해하고 기술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용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사람이 그 모니터링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폰에 보면 새로 등장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디폴트로 내가 이 아이폰을 하루에 몇 시간씩 어느 앱을 어떤 종류의 어떤 캐테고리의 앱을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게 페이스북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소셜 미디어 쓰는 시간, 또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쓰는 시간, 어떻게 하는 데 쓰는 시간을 이렇게 일목요연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근데
안경용 디스플레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가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점점 안경용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면 전통적인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지고 그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인텐션,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인터페이스에서 해야 되는 작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텔리전스를 여기다 포함시킬 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능들은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일과 동시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들이 결합이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문제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뭐길 가다가 사고 나는 것들도 줄일 수 있지만 그런 워닝 시그널들을 정보를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